독재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독재는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어느 순간 모두가 느낄 정도로 야 이거 독재 아니야? 라고 모든 국민이 느낄 때는 늦다. AI 붐 그리고 반도체 대부흥 뭐 이거를 호가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걸 잘 환수해서 잘 나눠야 된다. 이게 그거네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어떤 것들이 이재명 지지율 떨어뜨렸을까요? 참 너무 많아. 그냥 약간 이재명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저는 이 정권이 진짜로 자기들이 연임하고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무모한 짓들을 이렇게 많이 했나 싶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 가능성을 우리가 버리는 순간 큰일 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왜냐면은 이 이야기도 제가 몇 번이나 자주 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결합이거든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시장 경제 체제, 상권 분립 제도. 이러한 기둥들이 버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상권 분립은 이미 깨졌잖아요. 상권 분립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 맞아요. 입법부, 사법부인데 이 세 개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균형되게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미 사법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와해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미 행정부에 예속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입법부는 어떤가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부에 예속돼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그럼 지금 이미 상권 분립이 깨진 상태이고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법의 지배인데 법이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근데 이 법 위에 권력이 서는 순간 권력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법이. 맞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에도 법이 있다. 근데 법의 해석을 김정은이 하기 때문에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근데 이미 법 위에 권력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시장경제체제 말 안 해도 지금 여기 노랑봉투법이든 지금 여러 가지 법들로 시장경제체제를 와해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미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깨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체제를 깨트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죠. 붙여야죠.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럼 왜라는 질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아까 우리 목격자 K가 얘기했던 독재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독재는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맞아요. 네, 독재 정권은 어떤 세계사를 봐도 조용히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독재가 시작될 땐 사람들이 독재인지도 모르고 시작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미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것은 느슨한 대응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이 가능성이 단 0.01%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민들께 위협이 되는 것이니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막아야 된다. 온 힘을 다해 막아야 되고 이러한 어떠한 작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함께 싸워야 된다. 이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모두가 느낄 정도로 야 이거 독재 아니야? 라고 모든 국민이 느낄 때는 늦다. 네, 대응이 안 된다. 그러게요. 이 독재라는 것도 사실은 독재를 성공한 그런 뭐 국가들을 보면 처음에는 선정으로 시작을 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 포퓰리즘으로 매혹한 이후에 나도 모르게 그 독재에 찬성하게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재밌는 얘기라면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 중에 그러네요.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거의 맞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혹은-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있나요? 그게 핵심이죠. 네, 이게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자원의 저주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 풍족한 나라는 뭐가 필요 없어요? 세금이 필요 없어요. 맞네요. 세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한테 의존할 필요도 국민들한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닫힙니다. 그럼 국민의 권리가 죽죠. 그럼 국가에서는 이 자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배급하듯이 베풀죠. 나눠줘요. 베풀어줘요. 그럼 국가는 국민에게 베푸는 존재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자원이 없는 나라였고 인적 자원으로 이때까지 성장했던 나라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국민들의 세금에 기대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온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부자들에게 이 세금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가혹할 만큼 형벌에 가까운 형태로 맞아요. 계속해서. 누진의 정도가 너무 네. 커요. 그리고 지금
일부 많은 분들께는 또 어떻게 하고 있죠? 국가에서 돈을 거꾸로 오히려 오히려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들도 사실은 독재 초기에 나오기도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존하게 만든다. 그러네요. 국가가 사실은 국민에 의존하는 상호관계여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호관계여야 되는데 빚을 내든 뭘 하든 돈 뿌리고 보고 국민들이 의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지금 초기 증상 중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네. 아, 근데 정말 그런 게 AI 붐 그리고 반도체 이제 뭐랄까요 대부흥 뭐 이거를 초과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걸 잘 환수해서 잘 나눠야 된다. 이게 그거네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요 시장 경제 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인데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예, 그리고 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익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기업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선, 악이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벌수록 사회에 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선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뜯어내려고 해요. 이건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하고 싶으면 공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업을 통해서 공기업의 추가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거 얼마든지. 근데 사기업을 잡겠다. 이건 시장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이 자원 같은 경우가 개발되지 않았다가 개발된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도 희한하게 갑자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자원이 개발됐는데. 근데 이런 자원이 개발되고 나서 대래 더 발전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것들은 이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국부 펀드로 넣은 국가들이에요.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네. 떠오르네요. 국부 펀드로 넣으면서 기존의 사회 체제는 유지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체제들은 유지하고 맞아요. 여기 국부 펀드를 통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이런 국가의 시스템이나 이런 곳들로 투자가 되게끔 만들고 네. 그럼 이런 것들인데 이런 원리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공기업을 정말로 수익 극대화를 시켜서 여기서 오히려. 나오는 것들을 국부 네. 펀드에 집어넣고 네. 하면 이건 누가 박수 쳐주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사기업인데 삼성, SK, 하이닉스 조져서 니네 지금 수익 많이 났으니까 돈 내나? 이 미친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거 가지고 초과 이익을 위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했다가 비판받고 취소하고. 아니 저 토론을 열어보자라고 한 거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다. 그러니까요. 네, 정신 나간 소리다. 네. 참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어떤 뭐랄까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율 뭐 아무리 해도 60% 계속 유지하네 하니까 지금 30%죠. 이제 드디어 30%대죠. 예, 드디어 우리가 이걸 봅니다. 지금 보시면 40%도 무너졌다. 38.4. 부정이 60에 육박합니다. 59. 뭐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매우 못함. 좀 못하는 편인데는 15%밖에 안 되고 매우 못한다. 화난 사람들 43%. 드디어 3자를 봅니다. 레임덕입니다. 아, 네. 이거는 3자를 그렸으면 웬 민주당 기준으로는 레임덕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은 그래도 50%대를 유지한다거나 과한 경우에는 문재인 같은 경우는 80%대를 계속 유지하기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1년 반쯤 네. 지났을 때쯤에 84 찍었어요. 네. 예. 그렇게 못했는데도.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못했는데도. 근데 맞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 그들이 잘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요식행위 쇼를 잘했던 맞아, 것인데 맞아. 예. 근데 이재명이 이게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정도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무리수를 두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근데 지금 30%대까지 무너졌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또 이 등락이 아주 빠른 추세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30%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정권의 전략이 표면적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전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략이 노출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인데 네. 근데 지금 이들이 급해서 막 드러내면서 했다면 야 사법체제 무너뜨릴 거야. 야 상권 분립이 어디 있어. 막
시한경제 체제 엿바꿔 먹어 막 하고 막 덤볐다면 네. 이제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음. 부동산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처럼. 진짜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훨씬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서운 것이지 보이는 적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30%대 신호를 읽었을 때 결코 이 형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한번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주의인데 지금 이러할 때 우리들이 더 쪼아서 우리들이 자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민주당 이재명 싫어 이것을 뛰어넘어서 야 국민의힘이 대안이구나, 국민의힘 잘하는구나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예. 이 지금 싸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지율 등락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도 세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의식되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식 치사한 어떤 그런 화법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앉혀놓고 구윤철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세금 올리고 하면 다들 어쨌든 비판이 생기니 기어다녀라.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국민들을 위한 무능한 이런 공직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겠다 했었나?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요. 책임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의 기준에 의하면 다 탄핵당해야 돼요. 지금 이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님 때 윤석열 정권 당시에 31명을 탄핵 직전까지 31명을 탄핵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행안부 장관 탄핵감이죠 지금. 예. 국방부 장관 탄핵 12번도 더 당했어야죠. 그럼 지금 여기에 국무총리 탄핵감이죠. 예. 지금 이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탄핵 소추 막 올리고 탄핵 안건 올렸던 거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탄핵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재명도 탄핵감이에요. 이재명 어떻게 저 자리에 있습니까? 탄핵 당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도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진짜 야 민주당이 어차피 가반 이상 갖고 있는데 탄핵 넣어봐야 뭐해 할 게 아니라 넣기라도 해야 돼요. 야 이건 심한데 저는 국방부 장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넣기라도 해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요. 얘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을 꼭 시킨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습니다 하는 순간 이건 뉴스에 도배되잖아요. 그럼 탄핵 소추가 어떤 안건으로 올라갔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되신다. 지금 우리들이야 맨날 이렇게 목회이나 누구나 다 방송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모릅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이 알아야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2%에서 나오는 가속도를 붙여야 된다. 더 많이 알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항상 참 많이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있죠.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일 당장 선거하면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제가 항상 37, 8%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일 당장 선거하면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이 32, 3%는 된다. 우리가 한 5% 적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보면은 그래프 보면 잘한다가 한 38%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딱 말하는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 찍는 37, 8% 아닙니까? 저는. 그럼 이거 다 돌아섰다는 소리입니다. 다 돌아섰다는 소리. 그럼 그게 이제 반대로 여기서부터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 아니요. 이제 여기에서 무슨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냐면 38.4%는 37, 8%는 무조건 민주당이 잘해하는 무조건 찍을 애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 나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고립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왕따네? 예. 이렇게 느끼면 불안해진다. 내 의견이 남들과 너무 다르네? 라고 하면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할 때도 이 증상을 보여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 이론 중에서 아주 유명한 거지만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내 의견이 고립된 것 같아. 내가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저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좌파 정권에서 보지 못한 패턴과 시간표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약간 비슷한 건 노무현 정권과 비슷하기도 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38%까지 왔다는 거는 민주당이 실질적으로는 대다수가 돌아섰다. 민주당에 이재명 정권에. 그리고 이제 저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지지자들이 나 민주당인 걸 숨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샤이 좌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때는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어떤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표집에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많이 이제 샘플로 잡힌다. 그런 와중에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더 치명적이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가요. 통상 이게 정당 지지율, 지금 정당 지지조사 같은 경우는 무당층이 많이 나오면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거는 신뢰하기 힘든 조사로 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피한 게 2.7%뿐이 안 된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를 볼 때 사실은 저 응답한 비율들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하지 않은 비율과 그리고 전체 표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야,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가 거의 다 잘하는 편으로 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네. 못한다로 간 게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네. 잠깐만 나 그 정책이 뭔지 몰랐는데 나 당했어 이번에. 네. 잘 못하는 편, 매우 못함 이렇게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응답을 회피한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이거 없네요.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죠. 지금. 예, 맞습니다. 진짜 사실 이런 여론조사 별로 못 봐요. 그러면 예. 굉장히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표본도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표본도 1000명 이하가 아니고 1000명이고 지금 무응답도 지금 적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한 것도 2.7%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다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제 뭐 전당대회 언급을 했는데 전당대회 쪽도 조금 기류가 좀 묘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송영길이 이재명 정책을 비판하는 거예요. 부동산 세금 1조 원에 왜 목숨 거냐. 그 세금 올리지 마라.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드디어 디커플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나는 노선이 달라를 보여주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느끼는 거예요. 아, 후보들이. 드디어. 후보들이 이제 이걸 느끼는 거죠. 큰일 났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이제 이것이 가장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야 이재명과 같은 노선이라고 해야 친명이라고 해야지 이길 것이냐 아니면 디커플링을 해야지 될 것이냐. 근데 결국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현재 민주당 후보들이 판단하는 거는 이재명과 완전히 디커플링을 하기에는 개딸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고 그러니까 부분적 디커플링에 들어갔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중에서 아. 국민들이 싫어하는 특별 정책은 난 이거에 반대한다라고 부분 디커플링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내가 얍삽한 거죠. 충원한다라는 모양새를 딱 만들고 내가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냉정하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 이번엔 판단 미스했다. 이재명이 지금 믿는 사람이 김민석이죠. 네. 그래 보이죠. 네, 그렇게 예, 판단하고 그래 있죠. 보이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뒤통수 안 칠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밀었어야 되는 사람은 거꾸로 저는 송영길이었다고. 와, 오히려. 제가 이 얘기 이제서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 야, 네. 잘할까봐. 네. 올바른 선택할까봐. 네, 올바른 선택을 할까봐. 저는 항상 이게 중요한 건 뭐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송영길은 자기 지역구도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 봤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 이때까지 해온 걸 보면. 근데 김민석이나 정청래 같은 경우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디커플링이 나오면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직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디커플링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저 그렇겠네요. 안에서도 반명 예. 위주로. 네. 반명 위주로 나올 것이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이 와중에 이제 김민석 같은 경우는 조작 기소 취소,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지금 서포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어색하죠. 예, 김민석이 지금 와가지고 마치 뭐 자기가 이제 이재명을 진짜로 위할 것처럼 보이는 모습 자체가 이제까지 충분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와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전당대회를 놓고 아주 그냥 그 수싸움에 지나지 않은 예. 얄팍한 거예요. 근데 얄팍한데요. 이게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뭐 국민들도 있겠지만은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대다수가. 왜냐면 우리 전당대회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전당대회 가정 가다 보면 야, 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쟤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다 드러나잖아요. 최고 의원님. 네.
2년 전 전당대회 생각났어요. 네. 한동훈이 내가 윤석열 정부 지킨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부터가 이제 진짜다. 제가 봤을 때 진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의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 이 전당대회 끝난 이후부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 확실히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그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의 어떤 흐름,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지는 게 확 느껴져요, 정말로. 일단 이재명이 이렇게 지지율 떨어진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한테 책임이 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이재명 지지율 떨어뜨렸을까요? 참 너무 많아. 그냥 약간 이재명 자체가 원죄 같아요. 원죄. 성경에 나오는 원죄 같은데 왜냐하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던 중에 대통령이 된 것도 이거 비상식적이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비상식적이지만 근데 이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무리수를 안 둘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임기를 야 이거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던 공직선거법만 재판 제기돼도 민주당 입장에서 424억 토해내고 당선 무효형이고 5개 재판 중에 뭐 하나만 잘못 걸려도 이거 내가 당선 무효형인데 이거 정말. 잘못하면은 예. 지금 대통령직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막았다고 하더라도 임기 5년 끝나고 나면 나는 결국에 재판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북 송금 네. 같은 거 작은 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든 내가 감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것부터 막아야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뭔가요? 생존의 욕구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가장 원초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 아닙니까? 와, 1단계 그게 진짜 욕구. 원죄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메슬로의 5단계 인간 욕구 보면 생존의 욕구인데 내 맞아. 생존의 욕구가 가장 원초적인 게 작동하는 이게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지어 민주당 쪽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은 게 처벌 피하려고 대통령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바꿔야 돼요? 법과 제도를 손대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티 안 나게 할 수가 없어. 국민들이 대충 다 눈치채고 막. 야 이상한데? 네. 야 사심제가 갑자기 왜 나와?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게 맞아? 이거 맞아? 그리고 대법관 이렇게 막 늘리는 거 맞아?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왜 갑자기 대장동이랑 이런 것들 다 중단되는 거야? 그렇죠. 왜 공소 취소는 뭐고 공소 기각은 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이상한데 충분히 이상한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 상황 자체가 나라나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여를이 없다. 맞습니다. 자기를 살필 여를 뿐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내가 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쓸 체제를 바꾸는 속도가 빠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빨리 파악하고 민심이 떠나는 것이 빠를 것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이 결정된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을 더 빠르게 국민들께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빠르게 더 알려내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일깨워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을 흔들어낼 수 있고 이들이 지금 가는 방향들을 브레이크 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다 같이 이재명 정권 잘못된 걸 말할 용기가 필요하고 말하고 같이 싸워줘야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알게 될 것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을 거다 알수록